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꽃기는 뉘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저렇고 사시의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대나무가 가지는 선비의 기상을 높이 평가하여 대나무를 매화, 난초, 국화와 함께 사군자라 부르며 시와 글, 그림의 소재로 즐겨 다루었고 선조들의 기계와 정신을 상징해온 대나무는 오늘날에도 문사나 화가들에게 애호되고 있다. 사철 푸르고 곧게 자란다 하여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된 대나무. 대나무의 기계와 정신을 담고자 했던 옛사람들은 삶의 지혜와 인품을 대나무에서 배웠던 것은 아닐까. 대나무는 가공이 쉽고 잘 썩지 않아 생활용품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이용됐는데 그중 깊은 멋과 운치를 간직한 대나무 발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발은 여름철 따가운 볕을 가려 더위를 식혀주던 우리 고유의 피서용품 가운데 하나였다. 볕을 가린다는 점에서는 커튼과 비슷하나 바람이 통하고 밖을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선 커튼과는 크게 다르다. 활짝 연문에 발을 치고 나면 명암 차이로 인하여 안에서는 바깥이 환히 보이나 밖에서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발은 여름에 문을 열고 방안을 노출한 채 지내야 하는 한옥의 결점을 보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안팎은 물론 남녀를 구분하고 때로는 외부의 잡귀를 막는 벽사의 의미로 수렴청정이란 말을 낳게 한 신분과 권력의 상징으로 우리 삶의 공간 곳곳에 드리워졌었다. 우리나라 발의 역사는 문헌으로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쓰여졌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삼국유사 권일 기편에 보면 내무랑 때 박재상에게 하명을 하는데 발 앞에서 명을 내렸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한 그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에서 온 서궁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그 건물들을 보고 평하기를 높은 건물, 큰 건물에는 전부 아름다운 발을 들여서 꾸몄다 하는 기록을 볼 때 우리 궁전이나 관아에는 발을 항상 치장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수렴청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모든 그 귀한 분들이 발을 치고 정사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으로서 우리가 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실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발은 선조들의 정성과 지혜로 짠 감춤과 숨김의 미학이자 멋과 기능을 겸비한 생활의 필수품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다. 섬과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 이곳에 그 지혜로운 손놀림을 대물림해 오고 있는 이가 있다.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면면이 흐르는 대발 만드는 일을 4대째 잇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염장 기능 보유자 조대용이다. 저희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발을
이렇게 접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철종 임금 시대에 저희 정조부님께서 무가에 급제해가지고 그 직책을 기다리던 중에 소일거리로 그리고 통영 지역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을 한 개씩 만들어 보고 또 한 점을 잘 만드는 발을 철종 임금께 진상을 하니까 철종 임금이 흡족해 하셨다, 아주 칭찬하셨다는 그런 이제 그 전해 내려온 이야기 있고, 근데 또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 초대 면장을 지내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소일 삼아 그걸 그 정조 할아버지가 이 근거를 또 보고 또 엮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니고 그 아주 듬성듬성하게 엮어가지고 문에 달아가지고 이제 발을 그 치장을 하셨고, 저 이제 또 뭐 부친님은 부면장을 이제 오래 지내시고 그 공무원장을 오래 하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할아버지 그 한 것을 익혀놨다가 엮게 되었고,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이제 이제 저희 선친이 하니까 계속 이제 뭐 제가 제일 많이 아마 발을 엮은 것 같습니다. 발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뜻의 염장. 증조부인 조락신이 취미삼아 발을 엮어 철종 임금에게 진상한 것을 시초로 그 기술이 어깨 너머로 조부 조성윤에게로 또 그 어깨 너머로 선친인 조대규에게로 이어지고, 보유자 조대용 또한 선친의 어깨 너머로 발 엮는 기술을 배우며 대발로 인해 4대에 걸쳐 한 일가를 이루게 된 것이다. 기계화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대나무 발이지만 한 장인의 끈끈함과 고집스러운 쟁의 정신에 의해 그 맥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너른 대숲, 수많은 대나무가 있지만 보유자는 대나무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본다. 대가 이제 이 타원행인 원인데 이 원의 그 동서남북을 보면은 마디와 마디 사이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 간격이 이제 골라야만이 그 좋은 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를 이제 이 큰 대밭에 와서 제가 고르는 거는 아무리 큰 대밭이라도 제가 쓸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대밭에 와가지고 이렇게 1년 그 쓸 수 있는 양을 채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 이 대가 오늘 좀 좋은 대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질이 좋은 대나무, 최상의 재료를 구하고자 하는 보유자의 모습에서 장인의 섬세함이 느껴진다. 마침내 필요한 대를 고르고 보유자는 정성 들여 대를 베어낸다. 베어낸 대는 일단 숲 밖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운반이 쉽고 대발을 만들기 위한 크기로 자른다. 한 개에 한 3톤박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한 때가 4개 정도 돼야 작품 한 개 자료가 나옵니다. 예. 그럼 이 간격은 지금 얼마로 자르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150cm 정도 될 거예요. 그 작품 150cm 작품이 나올 거예요. 예, 넓이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중렴은 특별히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 보유자는 대나무 살을 다듬을 수 있는 아담한 규모의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
발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발의 넓이로 자른 통대나무와 대의 거친 마디를 다듬기 위해 대패와 대칼을 준비한다. 대패 위에 대나무를 올리고 마디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는다. 마디를 부드럽게 해놓아야 고무쇠로 다듬을 때 힘이 덜 들고 일이 수월하다. 마디가 다듬어진 통대는 대칼을 이용해 내리쳐서 절반으로 쪼갠다. 그리고 절반으로 쪼갠 대나무는 다시 4등분 내지 6등분으로 쪼갠다. 이렇게 쪼개야 겉대의 껍질을 벗기기가 쉽다. 이거는 마디 부분이 돼 놓으니까 이거는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대로 놔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마디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요걸 처음에 우리가 대를 쪄올 적에, 채취해 올 적에, 그때 동서남북에 따라서 대 마디가 이게 차이가 난다고 했죠. 위에 마디, 앞에 마디, 밑에 마디하고. 그럼 이게 짬뽕을 해놔놓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섞어 놓으면은 요게 이 마디가 순서가 잘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 마디가 곱지를 않아요. 발 자체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놔야만이 나중에 엮어 놓으면은 그 마디가 곱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을 다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까 보니까 버린 것도 있던데 예. 그건 왜 이렇게 버리신 거예요? 이건 이제 대마디 부분인데요. 이 카지 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카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걸 이런 보통 대와 같이 하면은 여기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 이제 세포가 올라가지고 카지로 가버렸어요. 그 연결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쓰지를 못한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음 작업은 이제 껍질을 벗게 되는데, 껍질을 왜 벗게 하는가 하면은, 껍질 이게 그대로 놔가지고 말라지면은, 끄먹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을 엮어 놓으면은, 그 색이 안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칼을 가지고 전부 다 벗겨버립니다. 예. 그래야만이 대의 고유한 그런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칼을 이용해 겉대의 껍질을 벗겨내면 비로소 대나무의 색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대 가장자리까지 꼼꼼하게 깨끗이 벗겨내야 발을 엮었을 때 전체적으로 색이 얼룩져 보이지 않게 된다. 껍질을 벗긴 대나무는 속대를 걷어내기 쉽도록 다시 대칼을 이용해 여러 등분으로 나눈다. 대충 눈대중으로 쪼개는 것 같지만 보유자의 경우 오랜 경험에 의해 일정한 너비로 그리고 쪼갤 때도 칼날이 걸리지 않고 반듯하게 쪼개는 것이다. 잘게 쪼개진 대는 반으로 갈라 속대를 떼낸다. 속대는 너무 물러 사용하지 않으므로 걷어내는 것이다. 속대 걷기는 2차례에 나누어서 한다. 한 번 더 쪼개가지고 속살을
떼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마무리를 하면은 겉살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차례 나눠서 속살을 떼내야 바깥대가 쓸모가 있습니다. 속대를 제거할 때는 힘 조절을 잘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무리하게 속대를 제거하면 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약하게 조금 떼어내고 두 번째 남은 속대를 한 번 더 떼어낸다. 이 과정은 숙련된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보유자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속대를 떼어낸다. 통대나무에서 등분을 하고 껍질을 벗겨내 속대까지 걷어낸 대낫들. 대낫은 마디가 섞이지 않도록 묶어 햇빛과 서리를 맞추며 건조시킨다. 날씨에 따라 건조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대나무 본래의 푸른색이 나무색이나 고운 미색을 띠게 된다. 예. 여기 두 문구멍이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는데 이 색깔이 다르지요. 이 다른 거는 이게 이제 좀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한 2년 정도 경과 되졌고, 그럼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올해 2월 달에 채취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푸른색 그대로 때를 발을 엮어 놓으면은, 이거 발 관리를 잘 못 해 놓으면은, 이게 검은색으로 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에 가까운 이 미색을 지금 우리가, 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하면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녁에 이슬을 마치고, 또 낮에 햇볕을 쪼이고 하면서 2개월 기간을 두면은 이런 좀 붉은 이런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 색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대낫은 다시 대가를 이용해 직경 약 1mm 내외의 가는 대올로 나눈다. 가로 130cm, 세로 170cm 크기의 발을 엮는 데에는 약 2,000여 개의 대올이 필요한데 워낙 가늘어 작업 과정에서 부러지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200개를 더해 약 2,200개 정도를 준비한다. 지름 약 7cm의 통대 한 개에서는 1mm 정도의 대올 약 170개 정도가 얻어지므로 7cm의 통대 약 13개가 있어야 가로 130cm, 세로 170cm 크기의 발 하나를 완성할 수가 있다. 지금 한 1mm 정도씩 되는데 더 가늘게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너무 가늘게 해가지고 뽑아내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두께에서 뽑아내야만이 한 개 한 개가 둥글고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거하고 엇갈리게 놓는 거는 처음에 짜결적에 6등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섞여야 나중에 발을 엮고 보면은 마디가 그대로 균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6등분 그대로 처음 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대올은 다시 일정한 두께로 다듬는 대올 뽑기 과정을 거친다. 대올 뽑기 과정에는 고무쇠 고정틀, 그리고 나무 집게가 사용된다. 대올은 고무쇠에 뚫린 구멍을 통과해 일정한 두께로 다듬어지는데 고무쇠는 철을 이용해 만든다. 고무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숫돌과 숫돌 받침,
작업목, 쇠망치, 모루, 못이 있어야 한다. 먼저 고무쇠에 구멍을 뚫어야 하므로 작업목 위에 고무쇠를 올리고 못을 놓고 망치로 내리친다. 이때 못은 5개가 사용되는데 못 끝에 뾰족한 굵기가 모두 다르고 쓰임새도 각각이다. 대낫을 굵고 가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무쇠 구멍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못이 5개 필요한데 이 못 5개 중에 처음에 거는 못에 어떤 예리함이 없잖아요. 무뚝뚝하게 그렇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아주 그 예리하게 가늡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이 고무쇠의 구멍을 내기 위해서 반대편에 튀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뭉툭한 못을 가지고 위에서 내리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세 번째 못을 위에서 내리쳐 가지고 구멍이 조금 형성이 되게끔 해놔 놓고 이제 이 고무쇠를 숫돌에 갑니다. 갈고 나면은 이제 예리한 그 구멍이 생기겠죠. 그 구멍을 다시 4번째, 5번째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크고 작기를. 그래가지고 이 고무쇠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고무쇠에 못을 놓고 내리칠 때는 반드시 모루가 아닌 작업목 위에서 해야 한다. 나무는 쇠보다 탄력이 있고 위에서 내리치면 반대편이 튀어나오지만 쇠판은 뭉개질 뿐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구멍으로는 대오를 섬세하게 다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무쇠가 준비되면 대올 뽑기를 한다. 네, 지금 발을 긋기 위해서 대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대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 발 과정 중에서 대오를 만드는 과정이 제일 아마 힘이 들고 또 기술이 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대올 뽑기를 하려면 우선 고무쇠를 고정틀에 끼운다. 그리고 삶아식힌 대올은 습기가 보존되도록 천에 감싸 준비해 둔다. 그런 후 대올을 천에서 하나씩 빼내어 순서대로 고무쇠에 통과시킨다. 고무쇠를 통과시킨 대올은 마디가 섞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분류해 놓는다. 1mm로 쪼갠 대올은 대올의 굵기보다 작은 구멍에 넣어 나무 집게로 잡아당기기를 3, 4회 반복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직경 0.7mm가량의 신라처럼 고운 죽사가 만들어진다. 보유자는 대올 뽑기 과정에서 반드시 나무 집게를 사용한다고 한다. 나무 집게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우리 조상 그 선친 때부터 이 나무 집게를 손수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뭐 쇠벤 집게를 가지고 활용합니다만은 나무 집게의 이 장점은 이 동그란 이 대를 갖다가 이 잡아 가지고 이렇게 빼려고 하면 힘이 가해집니다. 그런 힘을 가해지다 보면은 쇠 집게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대가 동그란 대가 어그러져 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나무 집게는 탄력이 있거든요. 대올은 처음부터 고무쇠의 작은 구멍에 통과시키지 않고 큰 구멍에서부터 점점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며 조심스럽게 빼내어야만 중간에 부러지는 일이 없고 힘도 덜 들일 수 있다. 고무쇠를 통과할 적에 마디 부분이 제일 힘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왼손과 오른손이 각도가 잘 맞아야만이 그 고무쇠를 잘 통과되고 안 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마디 부분이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디가 통과할 적에 제일 그 각도를 잘 그 신경을 써야 그 떨어짐이 없이 통과가 되겠습니다.
대올 하나를 뽑아 구멍에 넣고 나무 집게로 빼내고 간단해 보이는 작업 도구 그리고 대올을 고무소에 통과시키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간단한 도구에 익숙해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2200여) 개의 대올은 고무소의 큰 구멍부터 작은 구멍으로 서너 차례 통과돼야 완성된다. 결국 발 하나를 엮기 위해서 고무쇠를 통과하는 과정만 약 10,000번 정도를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올을 가늘게 만드는 기술이 보통의 인내심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뽑아낸 대올은 마치 실오라기처럼 가늘다. 대올을 최대한 가늘게 만드는 기술을 쌓는 것은 오랜 시간과 공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올을 얼마나 가늘게 뽑을 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고난도의 기술을 가진 염장이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보유자 조대용이 만드는 통영발은 대올의 두께가 1mm도 채 안 되는 매우 얇은 것이 특징이며 이것이 바로 보유자 조대용만의 가장 특별한 노하우다. 고무쇠에다가 빼고 일할 적에 각도를 잘 못 맞춰가지고 거진 절반을 우러뜨려가지고 실패를 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이제 생각하기를 그 고무쇠의 구멍이 그냥 맨 듯한 것보다도 나발 모양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 360도 동그랗게 칼날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힘이 좀 그 덜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무쇠 구멍 만들 적부터 정성을 들였고 또 마지막 칼을 가지고 그 대올 한 개 한 개 할 적에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좀 기술이 숙달이 된 것 같습니다. 대나무를 신라처럼 쪼개는 일이 발의 결정적 성격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기계로 쪼개면 대올은 꼿꼿한 직선이 되고 손으로 하면 가운데가 둥글게 휘는 곡선이 된다. 곡선의 대올로 발의 한 면이 부드럽게 휘어지도록 짜야 발이 문에 가서 양끝이 딱 붙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래서 문틀과 발 사이에 틈이 없어 팔이나 모기가 나나들지 않게 된다. 발틀은 삼각형 모양의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긴 틀로 구성된다. 먼저 삼각형 모양의 받침대를 만들고 받침대가 완성되면 그 위에 준비된 발틀을 올리고 실로 단단하게 묶어 고정시킨다. 발틀이 완성되면 모는 종이에 풀칠을 해 발틀에 붙인다. 발틀에 붙인 모는 종이는 매끄럽게 붙도록 손으로 골고루 잘 편다. 그런 후 모는 종이의 눈금에 맞춰 약 5mm 간격으로 톱질을 한다. 톱질이 끝나고 모는 종이를 떼어내면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이 그어져 있는데 이곳에 대올을 엮을 실을 늘어뜨리게 된다. 눈금이 그어진 발틀을 꼼꼼히 살펴보고 만져보는 보유자.
발틀이 완성됐다. 이제 고드레의 명주실을 감을 차례다. 고드레의 실을 감을 때는 빨리 많이 감으려고 하지 말고 좌우를 균등하게 감아야 발을 엮을 때 엉키지 않고 사용하기가 쉽다. 고드레는 늘어뜨린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이때는 이제 발을 엮으면 발이 이제 많이 길어져 가지고 땅에 닿으니까 그 발을 이제 여기 올려 가지고 감는 거거든요. 이 감는데 또 이게 좀 이제 잘못되면은 고드레 거기 올라가 걸치고 하는데 그 조절을 갖다가 이 실을 가지고 여기 내렸다가 올렸다 하면서 또 조절을 해주고 또 발이 또 많이 엮어지면 또 이렇게 감아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화하는 얘기 한 대씩 됩니다. 양편은 전화. 이제 명주실을 감아 완성해 놓은 고드레를 발틀의 홈에 건다. 고드레는 발의 크기와 발의 문양에 따라 발틀에 거는 개수가 다르지만 보통 40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밀한 작업일수록 고드레의 개수는 더 많아진다. 고드레를 거는 방법도 발에 어떤 문양을 넣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문양에 따라 고드레를 촘촘히 걸 것인지 간격을 벌려 걸 것인지가 결정된다. 고드레가 모두 걸리고 완성된 발틀을 살펴보는 보유자. 지금 엮을 발은 넓이가 130cm의 발을 지금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 130cm의 발을 엮는데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실낫은 108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08줄 중에서 오늘 이게 도면에 의해 가지고 안에 내용을 기문이나 공문에 의해 가지고 쌍희자 또 아자 이 문양을 열려면은 78줄이 2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2줄씩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제까지 78줄이 들어가는데 왜 78줄인가 하면은 여기 뒷면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아자라고 그러는데 이 아자가 하나, 둘, 셋, 네 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네 아자 중에 한 아자에 18줄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18줄씩 네 아자가 되니까 72줄이 되고 이는 두 가닥실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네 아자 중에 공간에 세 공간이 있거든요. 그 세 공간에 2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6줄 되고 해서 아까 72줄하고 6줄하고 해가지고 안에 두 가닥실이 들어가는 실은 78줄이 되겠고 또 양쪽에 보면은 무늬가 없는 그냥 계속 민발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한쪽 15개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 30개 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한 108줄이 들어가야만이 오늘 여기 아자가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130cm에 108줄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홈이 보면은 6mm 사이 이렇게 홈이 다 파져 있는데 그 홈을 한 개 건너뛰어서 이렇게 줄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운데 지금 실이 들어가지 않는 이 홈에는 두 가닥 실이 좌우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기문을 만들어내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한 홈이 지금 공간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고드레를 걸어 완성된 발틀. 고드레는 문양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부분은 한 홈마다 앞쪽 2개, 뒤쪽 2개 해서 총 4개가 달리고 문양이 없는 부분은 앞뒤 각 1개씩이 달려 총 372개가 달렸다. 얼핏 보면 다 똑같은 크기의 고드레인 것 같지만 발의 가장자리 양쪽 문양이 없는 곳은 문양이 있는 곳에 걸리는 고드레보다 약간 크고 무겁다. 이 역지 한쪽에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3개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발을 엮다 보면 발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이는 의미에서 이렇게 동시에 3개를 나란하게 해놨습니다. 역시 저쪽 쪽에도 마찬가지로 가해는 그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발틀에 시작대를 올리고 고드레에 감긴 실로 시작대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묶어 고정시킨다. 그리고 차례로 나머지 부분을 묶어 나간다. 시작대가 고정되면 시작대 위로 대올 2개를 올리고 실이 감긴 고드레를 앞에 것은 뒤로, 뒤에 것은 앞으로 마치 새끼를 꼬듯 차례로 엮어 나간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엮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야말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고 한다. 발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무리도 2개의 대올을 한 번에 엮는데 이것은 발의 양끝을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다. 2번째부터는 대올 1개씩을 올리고 엮어 나간다. 이렇게 발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2000여 개의 대올을 400여 개의 고드레로 엮어내는 일을 수십만 번 거쳐야 한다. 원통의 대나무에서 고무쇠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신락 같은 대올을 만들고 다시 그 대올 하나하나를 엮어 발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대올 하나하나의 섬세한 다듬질과 오로지 장인이 가진 기술의 조화로서 시간을 인내해야만 이루어지는 발이기에 대올 하나하나를 엮을 때마다 보유자 조대용의 가슴에도 인내라는 글자가 하나하나 늘어가는 것은 아닐는지. 보는 이의 눈이 의심스러울 만큼 보유자는 촘촘히 늘어뜨린 400여 개에 가까운 고드레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실이 꼬이지 않도록 하면서 빠른 손놀림으로 발을 엮어 나간다.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유자의 2 손은 실과 대올과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보유자 조대용은 발을 엮는 틈틈이 손수 농사일을 하기도 한다.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보유자에겐 이 작은 소스러움이 발을 엮는 동안 힘들었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다시금 그가 보유자 조대용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준다. 한 올 한 올 대올을 엮어 만든 발의 섬세함은 신락 같은 대올을 촘촘히 엮어 나간 장인의 솜씨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지는데 한 올 한 올 만들어지는 문양은 섬세함을 넘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사대를 이어온 가업이지만 시대와 풍습에 따라 문양은 조금씩 달랐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발 제작을 위해 보유자 조대용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도 바로 문양이다. 조부 때까지는 무늬가 없는 민발을 완성시킨 다음 먹으로 무늬를 그리거나 글자를 그려 넣었다. 이러던 것이 선친대에 이르러 실을 이용해 문양을 짜 넣는 기법이 개발됐다. 보유자 조대용은 선친과 함께 많은 시간 작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양을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발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 문양을 도안하는 것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복잡한 과정이다. 정확한 위치에 오차 없이 실을 짜 올려야 완벽한 문양을 얻을 수 있기에 눈금 하나 틀려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듯 장인의 끈질긴 노력이 있어
전통은 우리 곁에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 얘는 깊은 희자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발휘돼 가지고 문 앞에 건다고 하면은 드나들 적에 그 어떤 그 글자의 의미를 깨달으면 아마 그 가정이 좀 그 어떤 그 평화가 안 있을까 이렇게 싶고, 또 그 항상 웃음이라는 것은 그 가정을 밝게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그 글자 의미대로 살면은 아마 그 가정이 편안할 봅니다. 손수 발을 엮어내며 만드는 문양은 기계발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특징이다. 광선의 흐름에 따라 아련히 무늬가 드러나는 대발은 무늬가 없는 민발과는 또 다른 멋을 풍긴다. 거북의 등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귀문 기법은 보유자의 선친이 개발한 것이고, 그물 모양의 고문 기법은 보유자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귀문과 고문 기법으로 보다 복잡한 문양과 글자들이 완성된다. 위에서도 자로 가고 하는 이 실이 대, 나트의 세 가닥까지는 서로 각자 나눠져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네 가닥 채의 대에서 같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대 10개째 되면은 또 서로 좌로 나눠지고 우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4개째 또 합해져 가지고 10개, 9개째 또 10개째는 또 나눠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북무늬의 육각형이 나눠집니다. 만들어집니다. 문양의 각도는 실의 두께와 발틀의 홈과 홈 사이의 간격, 그리고 문양 안에 몇 개의 대올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 문양 안에 대올이 많이 들어가면 각이 높은 문양이 만들어지고, 한 문양 안에 대올이 적게 들어가면 각이 낮은 문양이 만들어진다. 이 고문은 그 어느 시점에 올라가지고 두 가닥실, 저쪽 실과 이쪽 실 한 가닥은 좌쪽으로 가고 한 가닥은 우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고문은 기문에 비해서 기문은 4개째 합해져 가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10개째 나눠진다 했는데, 이 고문은 계속 올라가는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문 한 개에 소요되는 대, 나트는 8개입니다. 8개 가지고 4 고문이 됐거든요. 1, 2, 3, 4개.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대, 낫이 32개입니다. 32개가 끝나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실과 또 여기에서 올라간 실이 합해져 가지고 마감을 하는 겁니다. 고문을 마감하는. 그물 모양의 고문은 귀문보다는 만들기 쉬운 편이다. 앞고들의 두 줄을 나누고 뒷고들의 두 줄을 나누어 앞고들의 한 줄과 뒷고들의 한 줄은 왼쪽으로, 남은 앞고들의 한 줄과 뒷고들의 한 줄은 오른쪽으로 갈라 대올 32줄을 계속해서 엮어가면 된다. 대올을 엮어 나가다가 4, 5cm 간격으로는 2개의 대올을 한 번에 엮어야 한다. 이것은 완성된 발의 양쪽 가장자리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 4, 5cm 간격으로 양쪽 가에 두 가닥씩 합해가지고 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쉽게 말하면 양쪽에 그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드레를 걸 때 양쪽 가장자리에 3줄씩 촘촘하게 거는 것도 늘어짐 방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이 넘게 걸리는 발자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정신 집중이다. 한 번 실수라도 하는 날엔 엮은 실을 되풀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실들의 이합집산을 놓치지 않고 문양 하나하나가 계산대로 엮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인 것이다.
발을 다 엮으면 마감대를 걸고 가장자리를 다듬는 등의 마무리 작업이 남는다. 시작대와 마찬가지로 발틀에 마감대를 올린다. 고드레에 감긴 실로 마감대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묶어 고정시키고 차례로 나머지 부분을 묶어 나간다. 마감대 작업이 끝나면 고드레를 풀기 시작한다. 고드레를 다 풀고 나면 실을 5등분으로 나누고 실들을 합해 매듭을 만든다. 매듭 묶은 것은 다시 2등분으로 갈라 한쪽은 뒤로 넘긴다. 각 실은 다시 3등분하여 머리를 따듯이 촘촘하게 따 내려간다. 매듭 만들기가 끝나면 발을 나무판에 올려놓고 칼을 대고 나무로 내리쳐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한다. 마지막 마무리도 심혈을 기울이는 보유자 조대용. 이렇게 정리된 가장자리는 천으로 감싸 바느질하여 마무리한다. 지금 이제 발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가에 배를 떼가지고 이렇게 싸고 있는데요. 이 싸는 목적은 주로 이제 가에 때가 이렇게 한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면은 그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거는 주로 이제 맹주배나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모시배, 아주 가는 그런 배를 가지고 감싸고 있고, 그럼 이제 색은 안에 실색에 따라서 또 안에 실이 깜장색이면 바깥에 이 배도 까만 물을 들이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주색이니까 실이 지금 바깥에 테두리도 자주색 배를 가지고 하고 감싸고 있습니다. 양옆을 감싸고 나면 발의 윗부분에 발을 걸기 위한 고리를 만든다. 양옆을 감싼 천과 같은 것으로 고리를 만들어 마감대에 끼우고 바느질하여 만든다. 고리가 완성되면 시작대와 마감대를 천으로 감싸 바느질하여 완성하는데, 시작대를 감싸는 천에는 구멍을 뚫어 매듭을 꺼내 놓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 장식 매듭을 만들 차례다. 이미 따아놓은 술에 각 2분의 1 지점에서 서로 묶어 삼각형을 만들고 매듭을 든든하게 묶는다. 그런 후 그 옆에 술과 다시 묶으면 마름모 모양의 장식 매듭이 완성된다. 매듭을 완성하고 남은 실은 추가로 실을 보충해서 술의 양을 충분히 만든다. 그런 후 술을 발의 크기에 알맞은 길이만큼 따아 내린다. 마치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닦는 정성과도 같이 보유자는 정성스럽게 술을 따아 내린다.
매듭 만들기가 끝나고 완성된 발은 매달아 걸어놓고 가위로 술의 길이를 동일하게 다듬는다. 그리고 찬빗으로 빗어 정리하면 마침내 발이 완성된다.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통영 대발. 대나무와 실이라는 검소한 재료만으로 만들어냈건만 발은 은은한 멋을 풍긴다. 대나무 본래의 아름다움과 신락 같은 대올의 정교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가 나오게 만드는데, 또 한 번 섬세하게 만들어진 문양의 신비로움은 장중한 발의 멋에 빠져들도록 한다. 과거 선조들이 남긴 지혜를 현재의 발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통영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발에 맥을 잇고 있는 보유자 조대용. 동네 아이들에게 발알배라 불릴 만큼 유명했던 선친으로부터 놀이 삼아 발을 배우던 것이 이제는 가업이 됐고, 오늘날 염장 기능 보유자 조대용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에 그는 발을 엮을 때마다 그만한 무게의 책임감과 새로운 각오가 생겨난다고 한다. 앞으로 이제 뭐 한 20년, 뭐 10년 더 살란가는 모르지만은 그런 기간 뭐 동안이라도 또 저다 그 참 불후의 명작을 또 남기고 싶고, 그리고 또 이걸 더 낮게 또 이어서 그 이 기능을 전수받을 그 아들이 그런 기술이 더 많이 습득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름과 고듬으로 우리 선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대나무. 그렇게 담기를 갈망했던 대나무의 모습은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시화로 또는 죽공의 품으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그 멋스러움을 전하고, 여전히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전통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다. 오로지 장인의 손에서 그 다음 때의 장인의 손으로 계승되어 현재화시킬 때 만나볼 수 있는 전통 발. 그 발에 투영된 삶의 운치마저 소중히 지켜오고 있는 염장 기능 보유자 조대용. 그가 엮는 한 올 한 올의 대올에는 선조들의 삶과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 있고, 시원스런 대바람 한 올 한 올을 엮은 멋스런 발은 우리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다.